오늘도 깊은 감동이 담긴 서사로 가슴 벅찬 여정에 동행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의 이 여정은 언제나 소중합니다. 이제 캐나다 의료계의 명문가 후계자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혹되어 겪었던 놀라운 변화의 순간들을 담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장 캐나다로 복귀해 아버지의 격앙된 목소리가 국제 전화선을 타고 거칠게 울려 퍼졌습니다. 너희가 누군지 망각한 거냐? 존스 가문의 후계자들이 어찌 그런 후진적인 국가에서 평생을 보내겠다고 결심할 수 있지? 수화기를 든 엘리나 존스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녀는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따르는 순종적인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생활은 엘리나를 근본부터 변화시켰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곳에 머물 생각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을 때 전화 너머에서 아버지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나야, 내가 미쳤구나. 언젠가 후회하며 무릎 꿇고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당시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머지않아 실제로 무릎을 꿇게 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저의 아버지, 닥터 앨런 존스라는 사실도요. 저는 엘리나 존스이며 34살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경이로운 실화입니다. 캐나다 의료 명문가에서 성장한 제가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에 압도당했는지, 그리고 평생 서양의학의 우월성만을 신봉해 오던 제 아버지가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고개를 숙이게 된 과정을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저희 존스 가문은 의료계에서 상당한 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증조부부터 시작해 아버지까지 3대에 걸쳐 의업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앨런 존스 박사는 토론토 종합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캐나다 의학계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의 저명한 인물이십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매일 저녁 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엘리나, 우리는 세계 최고의 의료체계를 갖춘 북미에 살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의료기술은 어떤 나라도 필적할 수 없다. 특히 아시아 같은 지역은 아직 한참 뒤처져 있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저는 자연스레 서양의학이 전 세계 최고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 진학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진들은 항상 저희가 세계 최상의 의대에서 수학하고 있음을 역설했고, 동기들 역시 비슷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학에 대해서는 전통의학은 미신에 가깝다거나 기술적으로 아직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식의 편견 어린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저의 동생 소피아 존스 역시 저와 동일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소피아는 저보다 3살 어린 31살이며 역시 하버드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저희 자매는 늘 아버지의 자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존스 가문의 전통을 계승할 영특한 딸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캐나다 의학협회에서 아시아 의료교류 프로그램을 개시했는데 그 중에 한국 교환 연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서울의 유수대학 병원에서 임상 연수를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한국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한 나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아시아 어딘가에 존재하는 작은 나라 정도로 치부했죠. 그러나 프로그램 설명회에서 들은 이야기는 약간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피아와 함께 집에 돌아가 아버지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한국이라고. 엘리나, 소피아, 너희들이 제정신이 아닌가? 우리 가문의 딸들이 왜 그런 곳에 가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가? 아버지는 극도로 분노하셨습니다. 한국은 아직 선진 의료 체계가 미흡한 국가다. 너희가 거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니? 오히려 부적절한 의료 관행만 접하고 올까 우려된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설명회에서 접한 한국 병원들의 모습이 예상보다 훨씬 첨단적이고 현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한국의 의료 수준이 우리가 여기는 것만큼 낮을까? 소피아도 저와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면 안 될까? 어차피 한 달 과정이잖아. 그리고 만약 아버지 말씀이 옳다면 돌아와서 우리가 대처를 역시 북미 의료가 최고라고 더욱 확신할 수 있을 거야. 결국 저희 자매는 아버지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저희를 만류하셨습니다. 너희는 분명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 시간에 차라리 존스 홉킨스, 나 메이오 클리닉, 마요 클리닉에서 연수를 받는 것이 100배는 더 유익하다. 출발 전날 밤에도 아버지는 저희를 불러 당부하셨습니다. 엘리나야, 소피아, 아직 늦지 않았다. 마음을 바꿔라.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의료 환경에 있는데 왜 굳이 뒤처진 곳으로 가려 하는 것이냐. 하지만 저희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인천국제공항행 항공권을 발권하고 짐을 꾸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서 한 달 정도만 버티고 돌아와 역시 캐나다가 최첨단이라고 말할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전무하면서도 편견만 가득했으니까요. 그런 제가 이제는 이 나라의 뛰어난 의료진들 앞에서 겸허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 인생의 아이러니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예상보다 청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겉모습만 그럴듯하겠지 라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 철도를 타면서도 소피아와 딱 한 달만 견디자라고 속삭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희가 첫날 배정받은 곳은 서울대학교 병원이었습니다. 병원 건물을 마주한 순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토론토 종합병원보다 훨씬 웅장하고 현대적인 규모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건물이 크다고 해서 의료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첫 주에는 응급실 ER에 배치되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선 순간부터 무언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응급실에 내원해도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몇 시간씩 대기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경증 환자들은 하루 종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환자가 들어오는 즉시 간호사가 달려가 상태를 확인했고 의사는 3분 이내에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하루 종일 지켜보니 그것이 바로 한국 응급실의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교통사고로 중증 환자가 이송되어 왔을 때였습니다. 응급실 전문의 닥터 이준 선생님은 환자를 보자마자 CT 촬영 및 MRI 준비, 동시에 수술실에 연락을 지시하셨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각 검사마다 행정 승인을 받고 대기하는 시간만 수시간이 소요되는데 여기서는 불과 10분 만에 모든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요? 제가 질문하자 이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최우선이니까요. 행정적인 절차는 나중에 처리하면 됩니다. 둘째 주에는 중환자실 ICU에 배치되었는데 여기서 정말 큰 문화적, 시스템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환자실의 운영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두세 번, 각각 30분씩만 출입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가족 중 한 명이 24시간 내내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심지어 중환자실 내부에 보호자 전용 간이 침대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환경에서 감염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하고 의심했지만 오히려 감염률이 캐나다보다 낮다는 통계를 접하고 경악했습니다. 담당 간호사 최수진 선생님께 이유를 묻자 그녀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가족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회복에 지대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족 역시 치료팀의 필수적인 일원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중환자실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경이로웠습니다. 환자의 모든 생체 신호가 실시간으로 간호사 스테이션, 의사 사무실, 심지어 의료진 개개인의 휴대폰까지 전송되었습니다.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1분 안에 의료진이 즉시 달려오는 체계였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을 텐데요. 제가 궁금증을 표하자 최 간호사님은 환자의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으니까요. 장비 투자는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중환자실 의사들의 회진 방식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주치의가 하루 한두 번 와서 차트만 확인하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여기서는 2시간마다 의사가 직접 환자를 보러 왔습니다. 단순히 차트만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직접 면밀히 확인하고 보호자들과도 상황을 상세히 공유했습니다. 셋째 주에 제가 목격한 장면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소아과에서 연수를 받고 있을 때였는데 5살 정도 된 아이가 고열로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담당 의사인 닥터 한서연 선생님이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도 병실을 끊임없이 드나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이미 처방도 모두 완료하셨고 간호사들이 잘 돌보고 있는데 왜 계속 오시는 건가요? 제 질문에 한 선생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계속 울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얼마나 무서워하겠어요. 제가 옆에 있어 준다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그날 밤 한 선생님은 새벽 3시까지 그 아이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책을 읽어주고 손을 잡아주며 아이가 깊이 잠들 때까지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의사가 진료 시간 외에 환자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은 거의 금기시됩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고 감정적으로 깊이 개입하면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진다고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정말 자신의 가족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수술실에서 연수를 받았는데 여기서 저는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참관하게 되었는데 집도인 강재현 교수님이 수술 전날 밤에 환자 가족들과 2시간 동안 상담을 나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수님, 수술 동의서도 이미 받으셨는데 왜 이렇게 장시간 설명을 해주시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하자 강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때까지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수술대에 오르는 것은 환자 한 분이지만 걱정하는 것은 가족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수술 당일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16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는데 강 교수님은 중간에 단 한 번도 수술실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화장실도 가지 않으시고 물 한 모금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교수님,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걱정되어 묻자 그분은 환자가 수술대에서 6시간을 굳건히 버티고 있는데 저라도 당연히 함께 버텨야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강 교수님이 기진맥진한 상태로 가족들에게 다가가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환자의 아버지가 강 교수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소피아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피아, 우리가 뭔가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여기 의료진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 소피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언니, 나도 같은 생각이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앞선 부분들이 다수 존재해. 한 달의 연수 기간이 거의 종료될 무렵 저의 인식은 완전히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이 보여준 환자에 대한 숭고한 헌신과 인간적인 사랑, 그리고 최첨단 의료기술의 조화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 강력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연수가 끝난 이틀 뒤 캐나다로 돌아갈 비행기표가 있었지만 저희 둘 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언니, 혹시 나만 이런 생각하는 걸까? 여기서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 말이야.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의 경험은 제 의료관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우리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소피아, 솔직하게 말해서 여기 의료체계가 캐나다보다 더 우수하다고 느껴지지 않아? 맞아, 언니. 기술력도 그렇고 무엇보다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의 격이 완전히 달라.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수 담당자에게 찾아가 혹시 저희가 여기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문의한 것입니다. 담당자분은 깜짝 놀라시며 정말입니까? 대다수의 외국 의사들은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분이 설명해 주신 바에 따르면 외국 의사 자격 인정 프로그램이 존재했습니다. 일정 기간에 추가 연수를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하면 한국에서도 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한국어도 배워야 하고 한국의 복잡한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숙지해야 하거든요. 저희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 프로그램에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캐나다에 계신 아버지께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뭔데? 연수 잘 끝났으니 빨리 돌아와.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냉랭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한국에 더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의사로 일하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격렬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망건을 하는 거냐? 우리 가문의 명예를 버리고 그런 곳에서 평생을 보내겠다고? 아버지, 여기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캐나다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도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귀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엘리나야, 소피아,
너희는 지금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한 달 있어 보고 무엇을 안다고 그런 주장을 하느냐. 당장 돌아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진정한 의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피아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너희가 미쳤구나. 존스 가문의 후계자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다니. 좋다. 후회하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올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오랜 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과의 갈등은 정말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경험한 것들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이 보여준 환자를 향한 헌신과 사랑, 그리고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의 융합은 저희가 평생 꿈꿔왔던 이상적인 의료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희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연수 기간을 연장하여 1년 더 머물기로 했죠. 소피아는 지역 의료봉사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언니, 여기서는 의사들이 정말 소외된 사람들까지 세심하게 챙기더라. 나도 그런 일을 해보고 싶어.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간 이식센터의 연구소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간 이식 관련 연구를 더욱 심도 있게 진행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몇 개월이 흐르면서 저희는 점차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향상되었고 한국 의료진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들을 대할 때 저희 자신도 내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는 환자를 단순히 하나의 케이스로 보았다면 여기서는 한 사람의 인생들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족, 꿈, 걱정까지 함께 나누는 진정한 의사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는 여전히 연락이 뜸했습니다. 가끔 어머니를 통해 안부를 전해 들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저희를 많이 걱정하고 계신다고 하셨지만 저희의 선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에서의 삶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2년째 접어들었을 때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급한 연락이었는데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세계적인 투자회사 회장인 제임스 스미스 회장이 간 기능 부전으로 생명이 위태롭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스미스 회장의 아들 데이비드였습니다. 엘리나, 너희 아버지에게 연락해 봤는데 연결이 안 돼. 아버지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 미국에서는 생체간 이식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언제 수술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저는 즉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스미스 회장은 70대 초반의 고령이어서 미국에서는 수술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고 생체간 이식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생체간 이식 성공률은 약 80% 수준으로 위험도가 높았습니다. 데이비드, 잠시만 기다려. 내가 확인해 볼 사항이 있어. 저는 급히 서울대학교 병원간 이식센터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핵심 연구원으로 활동해온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강재현 교수님께 상황을 설명드리자 교수님은 진지하게 경청하셨습니다.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야겠지만 우리 센터에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센터의 생체간 이식 성공률은 98%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캐나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2년 만에 아버지께 직접 드리는 연락이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엘리나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엘리나야, 왜 갑자기? 아버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스미스 회장님 이야기 들으셨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한국으로 오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중대한 수술을 한국에서 한다고. 아버지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듯 반응하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2년 동안 여기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간 이식센터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며칠 후 아버지와 스미스 회장 가족들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제 마음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2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였지만 동시에 제 선택을 인정받고 싶은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엘리나야,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많이 변했구나. 저 역시 아버지가 이전보다 훨씬 연로해 보이셔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여 스미스 회장을 검진한 결과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강재현 교수님은 미국에서라면 수술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였지만 한국의 최신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하다고 하셨습니다. 닥터 앨런 존스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수술은 매우 까다로운 고난도의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엘리나 선생님이 이 분야 연구를 심도 있게 해오셨습니다. 강 교수님이 아버지께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깨달으신 것 같았습니다. 엘리나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었다고? 네. 엘리나 선생님은 저희 팀의 핵심 연구원입니다. 특히 고령 환자에 간 이식 기술 개발에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수술 전날 밤, 아버지와 저는 병원 로비에서 오랜만에 단둘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엘리나야, 솔직히 말하면 너희가 여기에 머무는 것을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다. 하지만 오늘 이 병원 시설과 체계를 둘러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구나. 아버지, 저는 여기서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환자를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 대하는 방식을요. 저는 2년 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강 교수님과 함께 수술실에 들어섰습니다. 스미스 회장의 생체간 이식 수술이었으며 기증자는 그의 장남 데이비드였습니다. 예측했던 대로 정말 난이도 높은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은 무려 16시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중간에 여러 차례 생명이 위협받는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강 교수님과 저희 팀은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연구해온 새로운 봉합 기법이 출혈 위험이 높은 고령 환자의 수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을 때는 이미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강 교수님이 수술복을 벗으시며 완벽한 성공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동안의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에게 결과를 알렸을 때 모든 사람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데이비드가 제 손을 붙잡고 엘리나,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아버지를 잃을 뻔했어 라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제 아버지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스미스 회장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아버지는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 없이 천천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저는 너무 놀라 아버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씀하셨습니다. 엘리나야,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다. 너희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제야 비로소 알겠다. 여기가 진짜 생명을 구원하는 곳이구나. 의사의 진정한 본질이 여기 있었어. 그날 이후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한국에 일주일 더 머물면서 병원의 구석구석을 시찰하시고 의료진들과 심도 깊은 대화도 나누셨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시기 전 강재현 교수님께 제 딸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한국 간의 의료 교류를 확대하는데 제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강 교수님이 아버지를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의료 스타트업 단지로 안내해 드렸을 때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거기서 인공지능 AI로 암을 진단하는 기업이나 최첨단 로봇 수술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을 보시면서 이런 기술들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다니 라고 경이로움을 표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제가 아버지를 송도 국제도시로 모시고 갔습니다. 잭 니클라우스 골프 클럽에서 라운딩을 하며 아버지와 오랜만에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엘리나야, 이 나라는 정말 신기하구나. 골프장 관리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작동해. 우리가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지했던 것이었어. 마지막 날에는 강 교수님과 함께 제주도로 짧은 일정을 다녀오셨습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의 원격 의료 시스템을 견학하러 가신 것인데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첨단 기술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시고 완전히 감탄하셨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캐나다의 오지 의료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겠어. 라고 하시면서요. 몇 달 후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국-캐나다 의료교류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창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국제의학학회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셨습니다. 21세기 최고의 의료 혁신국은 바로 대한민국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소피아와 저는 현재 그 프로그램의 핵심에서 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으며 한국에서 의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보람차고 의미 있는 일인지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무지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한국에 머물기로 한 결정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놀라운 경험담이 가슴에 와닿았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이 채널이 더 많은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구독과 알림 설정들 하시면 다음 영상이 업로드될 때 가장 먼저 감동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핵심 주제인 헌신적인 의료진, 첨단 의료 기술, 그리고 가족의 사랑 중 여러분이 가장 감명 깊게 본 장면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심층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